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분명히 양말 두 짝을 다 세탁기에 넣었는데 돌아온 건 단 한 짝뿐이던 경험 없으신가요? 세탁기에서 사라졌나 건조기에서 사라졌나 서랍을 다 뒤져봐도 양말 한 짝은 나오질 않습니다. 머피의 법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말 한 짝은 다른 짝을 버린 후에야 나타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잡고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이 마음을 내려놓거나 포기한 후에야 문득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매달릴수록 멀어지던 사람, 기다릴수록 오지 않던 기회, 잡으려 할수록 더 어려워지던 일.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게까지 아등바등하지 않았어도 찾아올 사람은 찾아왔고 이룰 수 있던 일은 이루게 되었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는 어떤 집착이나 미련 또 걱정, 가끔은 잃어버린 양말처럼 생각해 보시죠. 마음 가볍게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홍성호님이 오프닝 들으시고 그 양말이 바지 속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 하나에 또 웃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밤사이에 또 미국 시장이 많이 출렁여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나스닥이 장 초반에는 4% 이상 급반등하다가 2% 급락하면서 마감을 한 뭐 위아래로 거의 6, 7% 가까이 움직여버리는 변동성이 엄청 심한 하루였는데요.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은 큰 충격 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코스피는 강보합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19%만 빠진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 퀴즈. 그런데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이 지금 1487원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원화는 약세 기조로 1480원대 또 후반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 퀴즈도 내드릴게요. 또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커피 쿠폰을 20분께 그리고 또 다른 선물들도 계속해서 많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정년 연장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한국은행과 서울대가 함께 낸 보고서를 보면요. 고령층이 더 오래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하려면 단순히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금 체계를 조정하지 않는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대신에 퇴직 후에 다시 고용하는 걸 활성화하자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몇 살일까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고령자 고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죠. 또 이 나이와 함께 이 정년 연장에 대한 혹은 재고용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희님, 9406님 65세라고 보내주셨는데 조금 더 깎아주세요. 요 나이에서 65세로 연장하자라는 주장들은 나오고 있죠. 자, 추첨을 통해서 매일 2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그 밖에 다양한 선물도 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답을 김영대 님이 바로 맞춰주셨는데요. 얼마 안 남았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영대 님의 나이를 아시는 분들은 좀 힌트가 되실 텐데.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는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은 기자는 많이 떨린다고요? 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요? 아니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관세 이야기도 또 잠시 후에 또 해볼게요.
자, 먼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증시 상황 그리고 원달러 환율 얘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3원 넘기면서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73원. 네, 근데 오늘 지금 장중가가 지금 뭐 거의 1,485원대를 뚫어버리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네. 86원, 87원 막 이렇게 움직이고. 네,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묶음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낱개보다 당연히 싸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비싼 경우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또 박지은 기자는 어떤 거 준비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업계를 위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관세 폭탄에도 내수주로 꿋꿋이 버티고 있는 종목이 하나인데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와 달리 사실 한전이 마주한 상황이 조금 우울하다고 해서 네. 그 내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밤 사이에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네. 장 초반에 저 반등하는 거 보고 와, 오늘은 좀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어제 본 게 맞나? 그럴 정도로요. 그 시시각각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혼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하락, 상승,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상호 관세가 사실은 이제 개별 협상을 통해서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초반에 좀 유입이 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백악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이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총 104%의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가 된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식고 또 이제 증시 역시 찬물을 맞았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4%, S&P 500은 마이너스 1.57%, 나스닥은 마이너스 2.15% 하락 마감했고요. 네. S&P 500 지수가 지금 5천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024년 4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애플 그리고 테슬라 4.7%, 79% 그리고 5.02% 각각 하락해서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아마존,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그 기술주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변동성이 벌써 아침부터 벌어지고 있네요.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약보합 상태로 지금 또 다시 돌아섰고요. 네. 지금 코스피가 2,329.61 그리고 코스닥이 655.95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지금 불안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일제히 지금 우리 증시에서 지금 팔자 기조로 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월요일에는 2조 934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또 어제도 6,423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러면서 증시에 굉장히 악재가 되었고요. 특히나 또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네.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이 이제 그 최고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후에 지금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고요. 어젯밤 야간 거래에서는 1,480원 돌파를 했고 지금도 지금 뭐 거의 원달러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85원대를 넘어서는 굉장히 지금 확 치솟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1,480 원대를 계속 네. 지금 오가면서 아무래도 이쪽에서 지금 고점을 계속 두드릴 것이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좀 견해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근데 역시 대외 환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결국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를 보면 관세를 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혹독한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20% 보편 관세 먼저 때렸고 최근에는 상호 관세 34%를 추가를 했고 그래서 총 54%의 관세 부과를 단행을 했거든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중국도 34%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맞불을 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오늘 백악관 대변인 발표도 좀 있었죠. 그래서 변수는 결국은 이 미중 양국이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느냐인데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협상도 가능하다라고 여지는 남겨놨지만 네. 중국이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이 요청했던 미국과의 어떤 모든 대화를 취소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 이외에 뭐 상호관세 대상 국가들과는 협상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고요. 네, 중국에서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라면서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이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 뉴탄친에서 소식통을 인용하는 형태로 좀 이런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미국의 50% 추가 관세 인상에 맞서서 중국의 6대 대응 조치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미국산 대두 뭐 콩 그러니까 수수 그리고 이런 농산물 관세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 그리고 가금육에 대한 수입 금지 중국 내에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을 겨냥해서 지식재산권 조사를 할 것이다. 또 미국 영화에 대해서 수입을 축소하거나 금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좀 단호한 조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별도의 협상 소식이 없는 한 지금 외환시장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그 미국의 상호 관세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네. 발효가 된다고 하죠. 지금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한 마이너스 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하락폭이 3%를 지금 넘어갔네요. 자, 박지은 기자가 준비한 소식. 아무래도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 산업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일단 대책을 마련했죠. 네, 방금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일단 예.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일단 25% 관세가 부과된 상태고요. 이거 어느 나라 자동차나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지난 3일부터 부과가 네. 됐고요. 완성차는 부품에 대해서는 이제 5월 3일 전까지 부과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국내 자동차 수출액 중에 105조 원인데 이 중에 절반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절반의 시장이 좀 위태로워진 것인데요. 특히 자동차는 좀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렇죠. 제조업의 15%가 자동차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좀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한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정부가 지금 추산하기로 한 2만 개 부품 회사가 있는데 이 부품 회사들의 상황은 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만 2만 개의 회사가 있다.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완성차가 이렇게 관세 압박을 받으니까 납품가를 좀 낮춰라라는 압박이 있을 테고요. 또 수출하는 부품 업체들은 관세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테고요. 네. 여기 더불어서 그 시장의 관세가 높아진 만큼 이제 비싸지니까 수요 위축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3중고를 겪으면 우리 부품 업체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가 이걸 정부가 조금 전망을 해봤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품 업체들이 대부분 그 영업이익률이 2% 후반대. 그렇죠. 예. 그래서 제조업의 보통 평균 이제 이익률이 3.3%인데 그거보다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삼중고에 시달리면 뭐 도산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긴급 대책에 마련된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뭐 관계부처 종합 대책이라서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실 업계 체감까지 가는 것보다 일단 시청자들이 바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네, 먼저 어떤 그걸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기차 사면 보조금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보조금을 조금 더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내수를 좀 진작을 해서 그 빈틈을 좀 메워보겠다 이런 건데요. 원래는 지금 그 국가 보조금 이외에 이 판매사가 할인을 하면 그 할인액에 연계를 해서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올해 6월까지 적용되는 건데 이걸 12월까지로 늘리기로 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판매사가 기존에 이게 500만 원 할인을 하면 20%를 국가가 더 할인해 네. 줍니다. 그럼 총 600만 원이 할인되는 거겠죠. 네. 예, 기존에는 이렇게 됐는데 예, 앞으로는 이걸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150만 네, 네. 원까지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게 사실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네. 또 이것도 비관세 장벽 아니냐. 이렇게 또 짚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것 자체를 미국이 어떻게 볼지 또 걸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다른 지원책들하고 또 미국과의 또 관세 협상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내수 진작을 통해 가지고 빈틈을 좀 메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계를 보조한 정책 자금을 13조 규모에서 15조 규모로 2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저리로 좀 융자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운전이 좀 힘든 업체들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네. 거고요. 여기 긴급 경영 자금도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장 이제 타격에 대한 대응책이고요. 더불어 장기적인 이제 방안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거의 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좀 시장을 넓히자. 미국 외에 다른 데를 좀 나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FTA를 활용해서 필리핀, 아랍에미레이트, 멕시코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이제 같이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협상단이 지금 미국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책 중에 마지막에 이제 조금 짧게 돼 있는데 이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맹국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목표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유추를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낮은 관세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관세는 결국 이 가격 경쟁력의 문제인데 똑같이 받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낮으면 우위를 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을 좀 내놓은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어제 처음으로 어제 밤이었죠.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진행됐습니다. 예. 네, 28분 정도 이어진 통화에서 방위비 재협상 이런 것도 제시를 했고요. 특히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면서 이게 좀 포괄적인 네. 협상을 하자. 이런 한 번에 패키지로. 네, 패키지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산 LNG 구매, 또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사이에 이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말씀하신 대로 도착을 했는데요. 네.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LNG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걸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 한미가 좀 위민하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이게 협상에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이 아니고 통상교섭 본부장 정도가 가서 이제 실무 협의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좋은 결과 또 중간 결과까지도 좀 나오길 기원해 봅니다. 자, 백상기영 기자에게 갑니다. 우리가 뭔가 묶음 제품을 많이 사는 이유는 네. 당연히 그게 저렴할 거라는 생각으로 많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묶음 상품이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이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주요 식품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이 단위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단위 가격이 100g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하는 그 가격을 말하는데요. 일부 묶음 상품들의 어떤 단위 가격이 오히려 비싸거나 할인이 전혀 없는 채 이렇게 묶어놓기만 한. 그런 상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 크거나 구매 수량이 많으면 당연히 이 제품을 살 때 할인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업자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포장 비용이나 유통 비용 같은 것들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를 할 때는 싸게 파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근데 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네이버 쇼핑몰 안에서 어떤 A 식품 회사의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만두, B 식품 회사의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즉석밥 제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매 개수가 더 많을 때 단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A사 만두 2개를 묶고 나서
100g당 가격을 뭐 계산을 해보면 이게 987원이었거든요. 근데 4개를 먹고 나니까 이게 1,038원으로 오히려 100원 정도가 50원 정도가 거의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B사의 뭐 이 즉석밤 6개를 묶어놓은 상품은 100g당 단위 가격이 682원이었는데요. 이걸 10개를 묶으니까 단위 가격이 또 50원 비싸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 C사의 물 그리고 D사의 참치캔 뭐 이런 것들도 많은 양을 구매하더라도 보통 이러면 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격 할인 효과가 없이 그냥 여러 개를 묶어놓기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요, 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위 가격을 표시하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년 4월부터는 연간 거래 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플랫폼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걸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이 단위 가격을 표시를 하고 그 회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많이 묶어놓은 상품이면은 그에 걸맞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내놨습니다. 요즘 또 온라인 쇼핑몰들에서는 한 알당 얼마, 네. 그램당 얼마, 100g당 얼마 이런 거 옆에다 살짝 표기해 주기도 하거든요. 네. 요즘 이제 또 소비자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근데 4개 묶음이 2개 묶음보다 더 비쌀 수 있다. 속지 말아야 돼. 또 가격을 하나. 잘 봐야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달걀 가격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달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물론 예.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물가의 풍향계 중에 하나입니다. 달걀 값이. 근데 이제 요거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사실은 산란계들에 대한 어떤 대거 살처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학교 급식이 개시가 되고 대형마트 행사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사실 봄철 수요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이 반영이 되면서 달걀 값이 좀 뛰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 유통 정보를 보면요, 어제 기준으로 이제 달걀 한 판. 그러니까 특란 한 30개 정도가 들이가 되는 한 판이 소비자 가격이 지금 약 7,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15% 정도가 오른 거고요. 같은 기간에 이 산지 가격은 4,530원에서 5,300원으로 뛰었고요. 도매 가격은 5,000원에서 5,600원대로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달걀 가격이 또 오르다 보면은 계란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사실 많잖아요. 빵, 뭐 과자 이런 것들. 근데 이 가공식품 물가까지 덩달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3.6%가 올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소주 맥주 가격은 좀 내린 곳이 있어요? 네, 이게 주당들은 좀 반길 만한 소식이다 이런 뭐 해설들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기 침체로 지금 외식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식점들이 아무래도 매출 하락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손님들을 잡기 위해서 주류 가격을 지금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요, 외식용 소주 가격이 1년 전보다 13%가 떨어졌습니다. 2023년 9월 이후 지금 7달 연속 지금 하락세고요. 외식용 맥주 가격도 지금 0.7%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째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전체 물가가 2021년 6월 이후 46개월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주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더 돋보인다라는 평가인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들이 손님이 줄어드니까 소주 반값, 뭐 맥주는 무료, 뭐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이벤트를 벌인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류에서 발생하는 마진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마진을 좀 일부 포기하면서라도 지금 손님들을 끌어보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마진을 줄인 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반길 만한 소식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전력이 선방하고 있는 게 또 눈에 띈다는 소식 있죠? 박진 기자. 그 월요일이었죠. 코스피가 5% 넘게 빠진 날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199개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단 한 종목 한국전력만 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지금 약간 왔다 갔다 보합 하는데요. 정도? 예, 보합 정도 지금 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네요.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이제 내수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그 한전은 이제 발전사를 자회사로 이렇게 두고 거기서 이제 발전된 전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하는 독점권을 좀 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수익이 대부분이 또 내수에서 나오는 만큼 이제 관세 영향을 안 받는다는 점이 있죠. 특히나 또 최근 이 관세가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관세 때문에 좀 경기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아, 근데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연료비가 낮아져서 수익이 좀 전망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1분기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한 220%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게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렇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탈한전이라는 기사를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네. 그 어제 정부가 분산 에너지 특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발표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분산 특구라고 올해 처음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원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소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산 전원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원래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부 다 전기를 사서 도매를 해서 소매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가정이나 산업계에 네. 주는 건데 여기 분산 특구 내에서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원래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조금 뺏기는 것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좀 사실 한전하면 전력 민영화 이런 얘기 조금 멀리 하긴 하는데 네. 사실 발전 부분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민영화가 된 상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민간 발전사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체 한 30% 정도를 민간 발전사가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발전 부분에서는 이제 민영화 됐는데 사실 이 판매 부분에서는 민영화된 부분이 크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분산 특구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며칠 전에 이제 최근에 전기위원회에서 SK 어드밴스드라는 회사가 신청한 전력 직구를 또 승인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전력 그냥 직구. 네, 직접 구매 똑같은 얘기인데요. 약간 대용량 고객들, 그러니까 공장 24시간 가동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또 뭐 화학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한전을 통해서 안 사고 바로 그냥 도매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 마진도 못 먹는, 그러니까 판매의 독점권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전문가들이 좀 추산해봤을 때 이런 이제 고객사, 큰 대용량 고객들이 한 100개 업체들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탈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뭔가 관세로 인한 반사 이익도 있지만 네. 그 시장 내에서는 이제 경쟁이 시작된다라는 또 의미 그렇죠. 있는 변화도 있는 거죠. 네네.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직장도 잘 구해지지 않고 회사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없을까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뭔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도 복지가 있어도 몰라서 혹은 찾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봐야죠. 금융 또 고용, 복지까지 복합적으로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박민규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금융위도 조금 출입을 했습니다만 복합지원팀이 있다라는 걸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사실 복합지원팀이 작년에 이제 출범을 해서 제가 복합지원팀 출발 때부터 계속 이렇게 쭉 새로 생긴 팀인 거예요? 맞습니다.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고용, 복지까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우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적인 어려움이 닥치시거나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각 기관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따로 상담을 하고 지원을 신청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러한 불편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해주신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지원해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뭘 선택해야 하는지 제도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이게 정말 기관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조금 막막하긴 한데 네. 그래도 너무 금융과 많아서. 맞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네. 금융과 고용 분야에서 제도를 몇 개를 꼽아서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 및 신용 점수가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이제 햇살론 15가 있습니다. 햇살론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햇살론 15 뒤에 숫자는 뭐예요? 아, 그게 금리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5.9%로 이제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최고 있다. 금리는 이제 20%지만 네, 맞습니다. 최고 금리 쓰시는 분들한테 네, 한 좀 15%대 금리로.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소액 생계비 대출도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소액생계비 대출은 이제 이름이 최근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바뀌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 바꾼 거. 맞습니다. 네. 이게 이 정책의 취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대출은 상황이 정말 매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법 대출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다시 일어서질 수 있게끔 100만 원 한도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을 제공해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사채 쓰지 마세요. 이런 맞습니다. 취지로. 정말 현장에 가보면은 그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제도도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다는 것과 같이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좀 경제적으로 재개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분이 돈을 빌린 금융사랑 같이 좀 맞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다리를 놔주는 거죠. 네. 고용 분야는 어떻습니까? 고용은? 고용 분야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유명한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 네, 이름이 길어서 그래서 국취라고도 많이 아. 줄여 부르십니다. 줄임말로 알아야 됩니다. 요 맞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취제도라고 말하면은 예. 저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국취요 그럼 그거 이렇게. 맞습니다. 요 이제 국취제도는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패키지로 통합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제도고요. 네. 또 이제 다르게 많이 줄여 부르는 제도가 내백카라고 줄여 부르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가 내일 있습니다. 배움 카드. 맞습니다. 요 네베카. 그래서 내백카로 줄여 부르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요거는 단지 취업을 아직 못하신 분뿐만 아니라 현재 취업하고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직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취업 교육하시는 그 공공기관에서 어디 인증받고 취업 교육하는 데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네베카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내거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복합 지원을 받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단순히 좀 편리하다라는 것뿐만 아니고요. 어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합 지원 이용하시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른 부처들과 함께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그 국민 취업 제도 지원제도 국취를 이용해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린 햇살론 15를 비롯해서 일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률을 원래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 보증률을 최대 0.5%포인트 정도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취업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연계돼서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셨다면은 네. 원래는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게 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신용 부채 관리 컨설팅인데요. 오. 요것도 이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아. 반대로 이제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라면은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정책금융 이용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통합지원센터 통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그 부채관리 컨설팅도 같이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연계 혜택이 좀 생기는 거네요. 아, 네. 저희가 연계하신 분들께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경제적 자립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런 서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고용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도 같이 연계하고 있기 네. 때문에 복지와 관련해서는 내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이제 복지부에서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가입했을 경우에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감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인데요. 예. 원래는 저희가 상담 시에 이제 상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이런 복합 지원을 제공 중인데 현재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정보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더 정확한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하. 이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은행에 통장 어느 은행 거 얼마 있는지 내가 한꺼번에 앱 하나로 다 볼 수 있는데 정책금융이나 복지제도, 나라의 제도를 내가 어떤 걸 쓸 수 있고 쓰고 있는지를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아, 네.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동의만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자료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알아서 끌어와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고용부 이런 제도, 복지부 이런 제도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수현님이 그 국취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요거 이용해 봤는데 취업 상담도 해주시고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강추합니다. 네. 보내주셨고요. 김미성님은 이런 제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박수경님은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또 금융위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네. 이게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걸 또 이렇게 복합해서 지원한다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어딜 찾아가야 되나 네. 어디 알아봐야 되나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대면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네. 우선 대면으로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102개 존재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랑 그 저희가 통상 동사무소로 말하는 그 행정복지센터 전국에 약 3,500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디를 찾아가시든 복합지원 연계를 대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맞습니다. 고용복지센터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네, 예전에 맞습니다. 동사무소 맞습니다. 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주변에. 네, 어디서든 저희가 다른 센터로 연계해드리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특히 이용하시기 전에 서민금융 콜센터 1397 이게 번호만 보면은 잘 모르는데 전화기 번호로 치면은 각 모서리 1397이거든요. 1397 맞습니다. 여기 전화를 주시면은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센터 예약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이제 저희 업무 시간에만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도 계신데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야간 상담도 1397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도 좀 더 편하게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비대면으로 이제 전화가 좀 어려우시다면은 서민금융 있다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맞습니다. 모바일 앱인데요. 서민금융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서로 이어준다라는 있다. 맞습니다. 시옷 받침 하나. 네, 예. 무엇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한 가지와 다른 것을 이어준다. 저희가 복합지원 제도가 이어주는 제도니까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금융 있다 앱에서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정책 서민금융 상품 외에도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각종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고용복지 등 다른 기관 서비스도 그러니까 복합지원도 맞춤형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2300님이 저는 내일 배움 카드 이용해서 작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신데 네. 좀 그거를 실제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실제 사례도 정말 많이 이용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네. 시작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분은 중년 여성 한 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이분께서는 당시 좀 갑작스럽게 이혼을 맞으셔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셨는데 네. 기존의 대출도 좀 갖고 계신 상태였어요. 아하. 당시 그래서 서민금융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직원분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 햇살론 15 상품을 네. 이용하실 수 있었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 상담 직원분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점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맞습니다. 복지. 몰라서 못 받는 복지가 가장 이게 저희가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딱 상담 직원분께서 이 역할을 해주신 게 복지제도를 연계해드려서 다행히도 이제 상담 3개월 뒤에는 긴급 복지 대상자로 선정돼서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뭐 송파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몰라서 이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좀 안 좋은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네. 좀 저희도 좀 더 많이 좀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 네. 청취자분들께 좀 더 알려드리고 또 혹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정말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현장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리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잘 챙겨주셔야죠. 맞습니다. 복합지원제도를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3당 직원분들의 손을 거쳐서 이 모든 제도가 국민분들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묵묵히 일하는 상담 직원분들이 안 계신다면은 아무도 복합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을 겁니다. 뭐 이와 더불어서 복합지원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서민 취약계층 분들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어서 복합지원제도가 뭔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할지 막막한 분들이 찾아만 와주신다면은 복합지원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있고 고용복지센터도 있고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 동사무소 찾아가셔도 되고 네, 전화로는 서민금융 콜센터 1397 맞습니다. 전화번호 모퉁이 숫자 모퉁이 네, 1397도 있다라는 거 오늘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의 박민규 사무관에게 복합적으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추진합니다. 앞서 야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여 19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 금융 분야 취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카리브해 섬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음악 공연이 열리던 나이트클럽의 지붕이 붕괴돼 현직 주지사 등 6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주가가 미중 관세 전쟁 격화에 또다시 5% 가까이 하락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 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그 Z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한 현상들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SNS에다가 우리 부모님 가게 홍보 글을 올리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누리꾼이 네. 모 지역의 그 생선구이 식당 주소와 함께 그 지난달 23일에 X라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트위터죠. 여기에 네. 이제 올린 글 시작이 됐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저희 어머니 가게예요. 도와주세요. 거의 10년 장사하고 계신데 생선값 오르고 손님은 줄고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폐업할까 고민이세요.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요렇게만 올렸을 뿐인데 조회수가 1.7억 회가 되면서 1억?
거의 네, 거의 2억 가까이. 네. 1억 7천만 회. 네네 와. 이렇게 되면서 이게 트위터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원래 상호보다는 저희 어머니 가게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선구이 가게가 네네 엄청 폭발한 거네요. 맞습니다. SNS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된 거.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들이 쓰는 뭔가 공통된 멘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 가족의 장사가 폐업위기다라고 하는 멘트를 하면서 옆에서 볼 때 우리 부모님처럼 진심으로 장사하시는 분도 없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호소용 멘트들이 대부분이고요. 효자네 효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부모님이 직접 재료를 떼오시고 손질하신다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방문자분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네. 포털이나 이런 데 리뷰를 많이 못 달아주시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데 리뷰가 없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효자 효녀들도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뿌듯할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가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봤을 때는 아유 저 홍보 글 올리네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안에 뭔가 새로운 우정 트렌드가 숨어져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다소 익숙한 틀 안에서 커뮤니티를 쉽게 형성하는 어떤 트렌드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누가 누구를 돕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맺은 관계가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친밀도 못지않다라고 하는 어떤 트렌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친구의 가게를 돕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친구가 인정한 제품은 믿고 쓴다라고 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지금의 어떤 현상에서도 발견하고 있는 거고 앞서 얘기한 그 생선구이 가게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 친구들이 먼저 소개를 해줬는데 화제가 되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가게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더 큰 폭발력을 좀 가지게 된 그런 경우고 예. 또 이제는 아예 그 맛집을 검색할 때 저희 어머니를 검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해시태그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아예 많이 파세요 지도라는 것들을 모아서 누리꾼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동네 아는 집 맞습니다. 팔아주듯이 네네네. SNS 아는 친구의 부모님 가게 팔아주자. 네, 일종의 뭐 온라인 상부상조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당사자인 부모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문전성시를 이루다 보니까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전후 사정을 알게 되시고 그 서비스도 좀 좀 주시고 그리고 고객도 사장님도 이제 행복한 어떤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리뷰만큼 맛도 좋으니까 이게 네. 좋은 리뷰가 많이 생산되어서 다시 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선순환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화제가 되다 보니까 다소 돈 없는 악플들도 좀 달리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맞습니다.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온라인에서 어떻게 다 좋은 친구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Z세대한테 이런 온라인 친구라는 거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에는? 그 지난 연말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대표 트렌드 키워드로 우정을 꼽을 정도로 이 온라인에서의 친구가 굉장히 좀 각별한 의미를 좀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대학내 입대연구소에 따르면 Z세대는 인스타그램을 자기 전시의 어떤 수단보다는 친구의 소식 파악하기나 연락하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그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DM 보내기, 즉 연락하기 기능을 가장 많이 쓰고 있었고요. 요즘 20대들은 카톡 잘 안 보낸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메시지 보내기고 또 Z세대 10명 중에 8명은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일부의 문화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고 내가 뭔가 많이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SNS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찐친들만 보게 하는 그런 비공개 계정. 네, 그런 게 있고 또 Z세대 5명 중에 1명은 SNS 팔로우를 실제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모여서 실제로 파자마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심지어는 결혼식에 초대를 해서 그 트위터 친구 이른바 트친 전용 좌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정모를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야. 0908님이 저도 그 리스트 중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곳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강정과 식혜를 파는 가게였는데 네. 찐맛이었다고. 야, 이렇게 그럼 온라인에서 SNS 친구가 소개해준 그 부모님 집 다녀오기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예전에 인터넷 채팅, 동호회, 카페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서도 어울림도 되게 많았고
그럼 지금의 이런 온라인 관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한 20년 전하고. 우선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주목하는 것은 가족의 가치관이 좀 꾸준히 변하고 있다라는 게 좀 큰데요. 네. 예전에는 혈연 관계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었는데 저희 네.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의지만 되면 꼭 혈연이 아니라도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Z세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구라든지 뭐 아이돌 팬덤이라든지 뜨개질이라든지 이 취향의 교집합만 생기면 언제든지 우정의 어떤 커뮤니티를 맺을 요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교에서 나고 자라지 않아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SNS가 이제 소통의 창구기는 한데 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나중에 친해진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취미가 가장 큰 교집합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같은 아이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팬들끼리 파티도 하고 굿즈도 교환하고 같은 티셔츠를 입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 워하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라벨이 아니고 워하벨. 네. 일과 취미의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의. 워크 합의 밸런스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독서라든지 러닝 같은 취미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관심사는 똑같지만 사생활은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느슨한 연대의 어떤 대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뭔가 그냥 네.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는 있는데 네, 다른 사생활까지는 침범하지 않고 맞습니다. 느슨한 연대. 느슨한 연대. 저 사람과는 취미만 공유하는 관계.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개모임도 한다고요, 젊은층이? 예, 보통 Z세대라고 하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무조건 20대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 예. Z세대라는 말이 등장한 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이제는 Z세대가 3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Z세대가 30대가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이기가 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여행을 가거나 하는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개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 예능 프로그램 형태를 컨셉트를 그대로 따라하는 어떤 그 여행을 떠나는 개모임을 하기도 하고 오. 또 친구끼리 돈을 모으고 투자 공부도 하는 그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전용기 구입을 목표로 하는 개모임 그래서 아, 좋네요. 네네 원대한 네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진 개모임도 있었습니다. 꿈은 클수록 좋습니다. 네.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개모임도 이제 20, 30대가 또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온라인에서의 진짜 새로운 우정 트렌드를 배우고 있는데 네. 나아가서 온라인 끝판왕은 인공지능 아닙니까? AI. 맞습니다. 네. AI랑도 그럼 이런 개모임도 할 수 있을까? 영화 그 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AI와 사랑에 빠지고 뭐 감정에 휩싸인다 이런 내용인데 맞아요. 이 영화가 나온 지 딱 10년 전입니다. 아, 그게 벌써요? 네. 지금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게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챗GPT의 마이 AI 걸프렌드라는 그 연인 챗봇이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고 대화가 거의 사람 수준이고요. 사진까지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기 사진까지 보내주기도 마이 하고. AI 걸프렌드. 네, 그래서 요 누가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ChatGPT 네, 이용해서. ChatGPT 마켓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Z세대도 친구 사이에 말 못할 고민, 사생활, 감정 상담을 AI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예 의인화 해가지고 어떤 친구가 인터뷰할 때는 아예 챗GPT에 한국 이름 채지를 붙여줘가지고 상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채씨네요. 채씨, 네, 채지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상담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챗 GPT가 최지희가 됐다.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랑도 상담을 하는 사회. 야, 새로운 트렌드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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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나라에서 방산 산업이 이제 수출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K방산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K방산은 앞으로도 기회가 열려 있을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잠시 후 2부에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